안녕하세요. 자, 오늘 건축법 진도를 준비하십니다. 네, 208페이지예요. 네, 208페이지 용어 정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건축법상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구는 우리 암기 다 했었죠. 네, 시험에 생각보다 자주 나왔습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털 그렇게 되고요. 우리 머리 글자 따서 암기했었죠. 내기, 바보지 이렇게 어디서? 계단에서 주계단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건축법상 주요 구조구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털, 주계단 맞습니다. 사이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은 주요 구조구에서 제외가 됩니다. 2번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토지의 청천은 공정을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뭐죠? 지붕이죠. 그래서 지붕은 필수입니다. 지붕과 그 다음에 지붕이 있으면 기둥 또는 벽. 그래서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가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확하죠? 3번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밑줄 긋죠? 대수선하거나 그리고 건축물의 일부를 줄 긋죠?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건축부에서는 리모델링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하고 개축하는 행위를 법상 리모델링이다라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하층도 연습 많이 했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죠.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청수 상장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정확하죠. 5번 정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해체 또는 멸실된 대지에 여러분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해체 또는 멸실되면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죠. 자, 그 없는 대지 해체 또는 멸실되어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이제 기존보다 기존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하면 뭐죠? 개축 또는 재축이 되겠지. 그런데 기존 건축물보다 크게 축조하면 뭐죠? 없는 대지에 축조하니까 신축. 나중에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건축법상 건축물과 분리해서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시당 구수구청에게 신고하는 공작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은 약간의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본래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그래서 암기만 하면 되죠. 뭐, 그죠? 네. 해설 잠깐 볼까요? 해설 같이 봅니다. 자, 축조 신고 대상이죠. 자, 공작물은 전부가 건축법 증을 받지 않고요. 그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은 건축법 증을 받기 때문에 축조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에서 암기를 하셔야 되죠. 옹담은 2m 그렇게 썼죠. 옹담은 2m. 그다음에 강탑이죠. 광탑은 4m. 광탑은 4m. 강탑이 뭐죠? 강고탑, 강고판, 그리고 기념탑, 첨탑. 아니, 철탑이 아니고 첨탑이에요, 첨탑. 우리 그 교회 보면은 옥상에 이렇게 그 십자가 첨탑이 있죠. 철탑이 아니고 첨탑입니다. 이런 된장. 강고탑, 강고판, 기념탑, 첨탑. 광탑은 4m.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안 돼요. 그 다음에, 굴철이죠. 굴철이 뭐죠? 굴철은 6m. 굴철은 6m. 굴뚝. 철은 뭐죠? 철탑. 통신용 철탑. 또 우리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을 말합니다. 철탑. 또는 6m죠. 그래서 옹담은 2m를 넘는 것, 광탑은 4m를 넘는 것, 굴철은 6m를 넘는 것만 축조신고 대상이 된다. 그렇게죠. 여기까지 암기하면 절반은 다인 거잖아, 이제. 나머지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해설 보십시오. 고가수죠. 고가수는 몇 미터? 8m. 이렇게 외워나가야 돼. 지하 대표에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 이렇게 오게 되죠. 30제곱미터를 넘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7번은 특히 조심하죠. 7번.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넘는 아니고 8m 이하, 8m 이하가 축조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9번은 동그라미 하십시오. 제조시설, 저장시설, 제일 끝에 유희시설. 그리고 10번에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중량물은 건축조례, 건축조례로 정한 것만 축조신고 대상이 돼요. 그 특징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게 4개가 있어.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중량물 그렇게 오게 되죠. 그 다음 11번 태양에너지 이용 발전 설비, 태양광 발전이죠. 태양에너지 이용 발전 설비는 높이 5m를 넘는 것은 건축법 조례를 받기 때문에 이미 축조입니까? 축조신고 대상이 됩니까? 축조신고 대상 그렇게 되어 있어. 이 표는 꼭 암기합니다. 옹담은 2m, 광탑은 4m, 굴철은 6m. 나머지 암기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보십시오. 2번의 정답은 4번이죠. 기계적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의 몽수 높이 8m 이하, 8m 이하가 축조신고 대상이 됩니다. 3번.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개를 잠깐 놉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런 거 실수 없이 정답을 찾아야 되죠. 같이 봅니다.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3가지로 개념을 정의하잖아요. 일단 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의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지붕. 아까 했잖아요. 그죠? 지붕과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지붕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는 필수 요건입니다. 자, 지붕이 있으면은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가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 건축물,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입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문, 담장, 옹벽, 굴뚝 등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위에 설치하는 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연장, 사무실, 차고, 창고 등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O 묻겠습니까? O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포,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된 점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OX, O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본래 건축법상 건축물은 대지에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연장, 사무실, 차고, 창고, 점포 등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는 얘기죠.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종류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죠?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라든지 임시지정문화재 등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죠. 해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한번 봅시다. 3번. 건축물이라 하면 1번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것 틀렸죠. 지붕과 기둥과 벽이 아니고 기둥 또는 벽. 기둥과 벽 하면 기둥과 벽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둥과 벽은 반드시 돼야 됩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죠. 틀렸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2번.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보지 않는다. 틀렸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3번. 하청구역 내 숨은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잖아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철도 관련 시설 중에서 철도 역사는 유일하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급유시설, 급탄시설, 급수시설 등은 철도법으로 관리하지만 철도 관련 시설 중에서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책상 등에 보시면은 210페이지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보시면은 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정의되어 있습니까? 네.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철도 관련 시설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용어 정의. 4번 문제 볼까요? 건축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 중에서 바르지 못한 것. 한옥. 자,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지대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하층은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암기해야 되죠. 자,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 됩니다.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로서 연면적 산정 시에는 지하층 바닥 면적이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로서 지하층 면적을 포함합니다. 단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만 뭐가 제외됩니까? 지하층이 그때 제외됩니다. 연면적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층 면적이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포함. 단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그때 지하층 면적이 제외가 되죠.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은 진짜 실수하면 안 돼. 이 정도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은 전부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용어적인 나머지 연습하시고, 자, 7번 옵니다, 7번. 자, 건축법상 건축 개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꼭 한 번 해야 되죠. 네, 건축법상 건축입니다. 복습을 잠깐 할까요? 네, 하고 문제 봅시다. 건축법상 건축이죠. 앞에 봐주세요. 네. 자, 건축법상 건축이란 5개가 있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시험에 참 자주 나와요. 실수 없이 인데 맞춰줘야 되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다 해요, 다. 여러분 다 할 줄 알고, 잘 하시는데, 근데 복습하면 해요. 기회가 되니까. 중요하니까. 자, 신축이란, 전혀 잘해보지 않고 딱 해야 돼. 같이 호흡을 맞춥니다. 신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죠. 그럼 나대지잖아. 근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면 이게 뭐죠? 신축에서. 신축의 핵심은 새로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의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고,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정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신축.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축이죠. 정축. 정축은 이거 좀 살짝 이 정도 외워놔야 됩니다. 이해도 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 있는 대지. 단, 그 기존의 건축물이 부속 건축물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뭐죠? 신축이 된다고. 부속 건축물이 아니고,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건축물을 축조해서, 자, 건축 면적 등이 증가되어야 되죠? 이 4개를 외워야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무엇이 증가되어야 되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자, 첫 번째, 건축 면적, 연면적, 연면적, 그리고 층수 또는 높이의 증가가 있어야 되죠. 이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이 넷 중 하나 이상이 증가되면은 정축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따져서 이 요건에 맞으면 정축이라고 해야 돼.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증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충 감으로 하면 틀려요. 법대로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개축입니다. 개축. 개축은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를 인위적으로 해체를 했죠. 전부 또는 일부를 인위적으로 해체해서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
자, 이때 전부 해체는 뭘 상상하시라고 그랬죠?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을 전부 해체해버리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되어버리잖아요. 나대지가 되어버리죠. 상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일부 해체. 일부를 해체하면 일부가 남아있죠. 없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가 되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설계된 그 대지에 종전과 해체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같거나 작게 축소해야 돼. 기존 건축물과. 그래서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소되면 뭐죠? 개축. 문제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를 해체하고 기존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소하면 뭐죠? 개축인데 전부 해체하고 종전보다 크게 축소하면 뭐죠? 신축. 그렇게 되는 거죠. 일부 해체하고 종전보다 크게 축소하면 증축. 그렇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축이죠. 재축은 기존 건축물 전부 다 일부가 인위적으로 해체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멸실.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습니다. 멸실된 대지에 자, 종전과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고 이고요.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고 그 다음에 세 개죠. 동수, 층수, 높이.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에 돼.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지, 멸실된 종전 규모가 같거나 작은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축소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 점에서는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인위적인 해체가 원인이면 개축, 자연적 멸실이 원인이면 재축, 그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전. 이전은 그림을 꼭 보셔야 되죠. 이전은 기존 건축물,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입니까? 같은 대지.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것을 이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축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 아니, 이걸 해체해서 축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축조가 없기 때문에 이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전. 그래서 이축이라는 개념은 우리 건축법에 없는 개념이죠. 네. 자, 건축 5개 다 했죠? 7번 문제 같이 봅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천재지변, 재해와 같이 자연적으로 멸실된 것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천재지변, 재해와 같이 자연적으로 멸실됐을 때 다시 축조하면 뭐죠? 재축.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여, 틀렸죠?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되지 않아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죠. 3번 종전 부속 건축물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뭐죠?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 정축으로 보지 않잖아요. 4번 내력벽 기둥, 지붕틀 중 3개 이상을 철거하고 인위적으로 철거했다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건축물이 다시 축소되면 뭐죠? 개축. 5번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증가는 없지만 층수가 증가되는 층수만 증가시키는 경우도 증축이다. 맞습니까? 네. 아까 높이 또는 층수 또는 높이니까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증축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기겠습니다. 10번 대수선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은 해수대 대수선 나와 있죠? 건축법상 대수선 범위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건축물을 수선하면은 건축법적으로 받아 안 받아요? 우리 건축주가, 여보세요? 죄송해요. 건물이 많아서 이게 제 거예요. 근데 이 건축물을 제가 살면서 수선을 할 수밖에 없잖아. 지붕도 고쳐야 되고, 창도 고쳐야 되고, 고쳐야 된다고. 자, 이렇게, 고치면 뭐죠? 이제 우리는 수선이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건축법적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일반적인 수선 행위는 내가 수선하는데 건축법적으로 안 받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건물을.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대자, 큰 대자 이게 대수선이죠. 그래서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건물이 무너지고 강주 쪽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우리가 발생하는 걸 봤죠. 그러면 내 건물이라도 이 빌딩주가 우리 수업하는데 와서 기둥 3개를 뽑으면은 우리가 목숨 걸고 강의를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문제를 유발할 정도로 크게 수선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크게 수선의 대수선인지 그 기준이 객관적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대수선 범위를 법으로 정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이 건축물의 내력벽이 뭔지는 이제 설명 많이 했죠. 견딜 힘력이니까 위에 지붕이라든지 뭐 볼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로 된 단단한 벽을 무슨 벽이라고 합니까? 내력벽이라고 그래. 내력벽을 뭐하죠? 증설 해체하거나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내력벽을 증설해도 건축법상 무슨 행위죠? 대수선 행위야. 그리고 내력벽을 해체하여도 대수선 행위야. 그래서 우리 오래된 아파트 사서 보통 이제 리모델링 대수선 하고 입주하잖아요. 그때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을 해체하면은 그 해체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무슨 행위가 됩니까?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대수선 행위는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건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됩니까? 절차. 근데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죠. 대수선 절차는 뭐죠? 원칙이 허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력벽을 해체할 정도로 아파트를 크게 수선하면은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받듯이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경미함이 뭐죠? 틈내로서 신고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건축법상 대수선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법 조문이 만들어지죠.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력벽의 벽 면적은 얼마죠?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제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죠? 말씀드린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제발 이런 건 실수하면 안 돼. 진짜 안 되는 거야. 내력벽을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반드시 얼마 이상 해야 되죠?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야. 그러면은 내력벽의 벽 면적 20제곱미터를 수선하고 변경하면 대수선입니까? 일반적인 수선입니까? 그렇죠. 건축법 적용 안 맞는 거라고. 단 증설 해체는 뒤에 30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럼 증설하고 해체는 뭐예요? 내력벽의 벽 면적 5제곱미터를 해체하면 대수선이다. 5 믿겠습니까? 5가 된다 이 말이야. 뒤에 30하고 관계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하도 이러면 실수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앞으로 대수선에서 증설하고 해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대수선이라고 하세요. 그냥 단어만 보이면. 알겠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면은 이런 거 틀리면은 진짜 안 돼요. 아셨죠? 이런 거 틀리면은 정말 안 되는 거야. 이 이해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단순한 실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10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행위. 그런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는 거. 벽면적 하면 안 되죠? 무슨 벽이죠? 내력벽이죠.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잖아요. 맞죠? 그다음 계단이 3개야.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피난계단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 맞죠? 네, 2번이 정답이잖아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와 색채를 변경하는 행위. 이것은 규정 없습니다. 삭제. 옛날에 있던 거예요. 옛날에. 뒤에 주고요. 삭제됨. 옛날에 있던 조문인데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틀을 정설 해체하거나 세계상 수선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 맞죠. 단, 가로원에 봅니다.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 석가래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이 부분이 틀렸구나. 쏟겠다. 가로만 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기둥은 2개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 아니죠. 기둥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이 됩니다. 단, 여보세요. 기둥을 증설 해체하면은 대수선이다. 묻겠습니까? 아까 제가 증설하고 해체가 들어가면은 숫자하고 관계없다 그랬죠? 기둥을 한 개 해체하면은 대수선이다. OX? O가 되는 거야. 아셨죠? 그냥 증설하고 해체가 단어가 들어가면 대수선이 맞다고 하세요. 그냥. 아셨죠? 단, 기둥을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반드시 몇 개 이상? 3개 이상. 좋아요.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잘 하시네요. 10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9번, 11번, 12번이 같은 문제예요. 9번, 11번, 12번은 계산 문제가 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9번, 11번, 12번을 여러분이 공법을 문제 풀다가 8번째 문제에서 만났어. 8번째 문제에서 만났어요. 풀어야 됩니까? 패스입니까? 패스. 그럼 통과하시라고. 안 풀려야 옳은 거예요. 알겠죠? 계산 문제는 공부 무조건 풀지 마요. 그냥. 지나가시라고, 그냥. 싹 웃으면서 지나가시라고. 지나가셨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풀고 지나가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요. 남아요. 남죠. 그때 가지고 노세요. 아셨죠? 네. 그때 가지고 놀고 연습하시면 되는데, 9번, 11번, 12번. 근데 그 중에도 제일 어려운 게 12번이잖아. 그럼 저는 12번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9번하고 11번 연습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연습하다가, 잠깐만, 9번, 11번 연습하다가 3분 안에 풀어서 정답을 못 내면 그분은 계산 문제 하지 말라고. 차라리 안 풀고 찍는 게 낫다고. 알겠죠? 사고서면 찍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한 문제인데. 그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경기도 A시에 다음과 같이 대지면적 1000제곱 된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축물이 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하여 건축한다면 현재 이 상태에서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적률 그리고 층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아까 어떻게 개념을 정했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죠. 지하층 면적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포함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럼 다 합하면 되지 뭐. 그러면 지하 1층, 2층 합하면 1000이죠. 지상 1층에 슈퍼마켓 주차장 합하면 500이죠. 1500. 미용실 2000. 위에 500 있죠? 그럼 얼마죠? 3000이지 뭐. 용적률 구해도 용적률은 여보세요. 용적률은 어떻게 되죠? 불러주세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이게 용적률 맞죠? 그럼 이제 산수죠. 그럼 1000분의 연면적이 얼마죠? 3000인데, 잠깐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그럼. 그리고 지상층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면적도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럼 다 된 거잖아. 그러면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봐요. 그 지하 1층, 2층 음식점 사무실 1000 빼야 되죠. 지상층에 1층에 주차장 더 빼야 되죠. 그럼 1200을 빼야 되네. 그럼 3000에서 아까 1200을 빼면 얼마 남죠? 1800. 대지 면적이 1000이죠. 그럼 용적률은 180. 계산 안 해도 되죠? 180. 그 다음에 층수가 몇 층인지 나와 있습니다. 층수는 몇 층입니까? 4층. 지하층은 층수의 산임합니까? 제비입니까? 제비니까. 지상층이 4개 층이죠? 그 이 법상, 건축법상 층수는 4층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근데 이게 솔직히 시작해보면 별거 아닌데 만약 우리가 문제를 받았는데 이 그림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 보면은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복잡해 보여 괜히. 읽어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심리로 위축된 상태를 떨면서 금방 4, 5분을 보낼 바에야 그냥 웃고 지나갔다가 남는 시간을 가져놓으면 여유가 있잖아. 그때 보면 오히려 쉽다니까. 쫄지 말고 지나가시라는 거지. 근데 최근 들어서
공부에 계산 문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의 안 나와요. 지금 한 3, 4년 동안 계산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어. 좋은 현상이지만 한 5년 동안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5년 정도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13번. 13번은 고기 드셔야 됩니다. 고기 들죠? 여기 집중하세요. 자. 휴가 갔다 오니까 벌써 문제풀이가 끝나가죠. 벌써 이제 건축법이니까 주택법 끝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행하면은 그냥 여러분 혼자 가서 시험 쳐야 돼 이제. 그렇죠. 근데 선수는 지금부터 이제 9월달부터 10월달에 평균 한 20점 올릴 수 있어요. 충분해.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익숙해요. 강합니다. 힘내시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주세요. 건축법. 자, 우리 국토에서 이제 우리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은 건축 구성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있죠?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같이 외워요. 도시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거 맞죠? 도시지역. 그 다음에 나가자고. 나가면은 도시적 외지역이죠? 이런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면은 건축 밀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니, 산이고 들판에 뭐 건축 밀도가 낮죠. 그러면은 건축 밀도가 낮은데 모든 건축법을 쓸데없이 다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도시적 외지역은 일부 적용을 배제하게 되는 거죠. 단, 도시적 밖에도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 적이 있어. 도시적 밖에 무지 지정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거나, 도시적 밖에 동지가, 동가업 지역은 도시는 아니지만 건축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거나, 도시적 밖에 동가업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 단, 동가업이 섬이면은 인구 얼마? 500인,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만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게 되죠.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죠. 도시지역이나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거나 동가업 지역, 동가업이 섬인 경우 인구 500인 이상이 되면은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돼.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이 까다로워요. 근데 자, 전부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을 하면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까? 일부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잖아요. 근데 배제되는 건축법 규정은 외워야 되거든. 진짜 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오느냐면은 대도 큰 도둑. 큰 도둑은 건투를 잘해야 되죠. 대도 건투 그렇게 되죠. 큰 도둑은 건투를 잘하고 어릴 때부터 꿈이 방대해야 됩니다. 대도 건투 방대.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가 뭐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예를 들면은 건축을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대지와 도로의 관계죠. 건축을 있는 대지와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이죠.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 이게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도로의 지정, 폐지죠. 여러분,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단,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이해관계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걸 비교했잖아, 우리가. 이 정도를 듣고 들어본 적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 공부 많이 하신 거라니까.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이 뭐죠? 건축선 지정. 그리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방화지구에서 건축하는 내륙 주요 구조부를 불연재료로 쓰거나, 그죠? 불연재료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내화구조.
불연 재료 등을 사용해서 건축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이죠. 대지 분할 제한은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제한하죠.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네. 13번. 건축법 명상,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즉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만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동가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적 1번 일반 지역은 도시적이죠? 도시적은 전부 적용되잖아. 유통상업지역도 도시적이죠? 네.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 지역은 전부 적용됩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에 동가업이 아니면 일부 적용이 배제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3번은 도시적 외의지역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이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가업지역은 건축법에 전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도시적 외의지역인데 동가업이 아니고 면이죠. 동가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적용되지 않죠. 그럼 생산관리지역, 면인 생산관리지역 안에 면인 지역은 이거 6개. 이 6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대지와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 해원, 건축 제한, 방화주거의 건축물,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이 답이죠. 그래서 5번. 자연녹지 지역의 면적이, 자연녹지는 도시적이니까 면이라도 건축법에 전부 적용되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넘깁니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돼요. 다 했던 것들이에요. 자,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220페이지 오죠? 220페이지. 실전 문제 1번.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 들어간 거죠. 건축법상 건축 절차에 들어간 거죠. 건축법상 건축 절차입니다.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뭐죠? 허가. 특례로서 모든 건축을 허가받지 않죠. 네. 일부 건축물은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대상이 있죠. 네. 신고 대상은 지금 줄줄 암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 익숙하게 암기하시고요. 건축 절차. 제일 먼저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할 때는 뭐하죠? 건축 설계. 건축을 설계합니다. 근데 누구나 건축을 설계할 수 없고요. 건축사 설계 대상은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 도서를 첨부하고 건축을 신청이 됩니다. 여러분 건축사 설계 대상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건축 신고를 해야 될 건축물,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못하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건축 신고를 해야 될 건축물,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는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신고 대상인데 건축사 설계 대상에 제외되는 게 있죠. 신고 대상인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는 거.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연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몇 층?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이잖아요. 이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죠. 건축을 신청합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누구에게 받죠? 원칙 말씀하십시오.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은 원칙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소, 구청장. 단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어디에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누구로부터 가봤죠?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됩니다. 단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도 공장과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오케이.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2년.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2년 내에 착수.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5년 내에 착수. 건축허가 받고 2년 내에 착수 신고, 착공신고. 착공신고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받으면 5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있다. 건축허가는 기속 취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이미 취소. 그 다음에 착공신고 대상. 착공신고 대상 말씀해 주세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사 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합니다. 이걸 착공신고라고 합니다.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도 건축신고, 그렇죠. 건축신고한 건축물도 착공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신고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고 거기서 잠깐 그럼 착공신고 대상은 곧 이꼴 사용 승인 대상이 된다. 오 됐습니까? 오. 그러면은 법적으로 착공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공사 완료 후 뭘 받아야 됩니까?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입니까? 사용 승인 후 사용.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공신고 대상은 곧 건축법상 사용 승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착공신고 의무가 있으면 건축공사 완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설건축물은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착공신고 대상에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에 대한 법상 의무가 없으니까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 가능합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착공신고하고 이제 공사, 건축공사겠죠. 시공하고 끝나면은 뭘 받죠? 사용 승인. 준공검사를 사용 승인 그렇게 하죠. 지금부터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